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적인 정도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맞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는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. 그러니까 어 되게 소중하고 영화를 만드는 행위도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제가 살아가는데 영화가 더 젊은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한테 영화가 제 인생에서 빠져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제 삶의 방향성, 목적성 같은 것도 사라질지도 모를 것 같고. 근데 그런다고 죽느냐?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이를테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제 가족, 음 제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것이냐? 저는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영화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좋아한다보다 쪼끔 더 위에 있는 어떤 것이지 그리고 종교라고 두면 저는 제 영화가 후져질 것 같은데요. 맹목적인 어떤 게 돼 버리니까 제가 종교적인 상태로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저질렀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. 어 저는 그것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일정 정도 신까지는 아니어도 어 숭배의 대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근데 "왜 좋니?"라고 하면 사실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. 음 그리고 제가 영화를 지금 인제 찬찬히 돌이켜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에 좀 찬찬히 요즘 생각할 그 시간들이 있어서 '왜 이렇게 난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?'를 생각을 해 보면 영화가 제가 가장 즐거웠던 유년 시절로 데려가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? 불 꺼지고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막 펼쳐지는 어떤 이미지들을 바라보면서 막 좋아했던 그 기억들, 어린 시절에 주말의 명화 보면서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들. 어 왠지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그 영화를 둘러싸고 제 발생됐던 제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 순간들이 되게 안락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어떤 지금 뭐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영화를 보는 행위에서는 어떤 강박이 좀 작용해요.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막 그걸 놓치면은 막 불안하고 '아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못 봤지?' 막 내가 못 본 걸 누가 봤다고 그러면 막 열받고 음 근데 또 뭐 예전처럼 그렇게 인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열심히 막 극장 다니면서 막 멀리 있는데 막 찾아가서 막 영상제로원 가고 서울 아트 시네마 가고 막 이게 잘 안 돼요, 예전처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중독 증상이 이어져 있는 거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화에 중독된 상태이고 어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영화 만드는 일을 한 지가 이미 제가 살아온 그 이 세월을 보자면 제가 그렇지 않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와 관계없었던 시절이 언젠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. 왜냐면 저는 글씨를 배운 거 한글을 깨우친 것도 극장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싶어 가지고 한글 공부를 했던 거니까.
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영화에 빠져서 살아서,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상상도 안 가고 어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죠 뭐. 휴민트는 제가 그러니까 짝패 때 해 보고 싶은 걸 다 해 봤다와 휴민트를 마치고 나서 해 보고 싶은 걸 다 해 봤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짝 벌써 20년 됐네요, 그 짝패 만든 지가. 짝패 때 제가 해 보고 싶은 걸 다 해 봤다라는 건 제가 어 액션 영화, 그중에서도 무술 영화를 좋아하는 어 영화광이 에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게 됐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, 그러면서 '아 내가 정작 이걸 해 보고 싶은데 못 해 봤어.'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, 그다음에 그 상황들, 인물들, 이걸 제가 정말 음 영화광 시절에 유승환이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만든 거였다면, 근데 해 보니까 한계도 많이 느끼고 막 몸이 부서져 가면서 만들었는데 '아 여기까지구나.' 정도를 제가 보는 거였다면, 그리고 거기에는 컴플렉스도 엄청 많이 작용을 했고 인정 욕구도 되게 심했었고. 근데 휴민트에서 제가 어 저는 솔직히 지금 되게 좀 자유로워졌어요. 많이 어 풀어진 것이 뭐냐면, 제가 클래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고전적인 거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만들어 준, 그냥 저의 취향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음 완성도가 되게 높은 영화. 어 잔망스럽지 않고 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가는 되게 묵직한 어떤 영화를 해 보고 싶었는데, 같은 액션 영화나 이 뭐 폭력을 다룬 영화들도 이렇게 그 층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액션 영화를 꾸준히 만들면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못 다뤄봤던 세계가 60 년대 프랑스의 장 베르멜빌 감독의 그런 프렌치 누아르 스타일이라든지,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홍콩 누아르라든지. 근데 정작 제가 그런 느낌들은 살짝살짝 묻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제 확 펼치는 것은 해 보질 못했었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스파이들의 세계,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배치의 인물들 세팅을 통해 가지고 별다른 어 이벤트 없이 그냥 정말 기본 세팅만 가지고 묵직하게 쭉 끌어가서 만들어내는 걸 좀 해 보고 싶었어요.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인제 유승환 영화다 하면 베테랑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대중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됐으니까, 많은 사람들이 "유승환 영화가 뭐냐?" 그러면 베테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어 뭐 짝패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, 여전히 죽거나 나쁘거나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뭐 닫지마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또 부당거래를 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근데 사실은 그걸 보다 보면 일관성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다 어쨌건 제 취향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해 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음 여러 갈래로 어 뭐랄까? 새로운 탐험, 모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봤던 건데, 이제는 2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객들 안에서 자신들의 요구하는 유승환이라는 것이 생겨 버려서. 근데 이 휴민트라는 영화는 요구하는 어떤 범주에도 좀 안 들어가 있었던 영화인 거죠. 어 하지만 실제 하는 유승환은
여전히 되게 이게 지향하고 싶었던 어떤 어 지점 안에 있는 거였고. 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그 그 아주 원초적인 지점에서 어떤 것들을 그냥 해서 어 제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인정 욕구라든지 어떤 강박이나 집착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영화에 대해서 어 좀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좀 편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기술 시사를 하는 그 순간에 '아 이제 나는 진짜 좀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. 아 뭐든지.'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제 영화 인생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에요. 그러니까 음 전 사실 그분 그 현장에서 연출부 한 게 딱 한 편이거든요. 근데 그 이전에 인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엎어진 게 좀 있었고,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그 사실 JSA 연출부 할 뻔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생업 때문에 인제 합류를 못 했고, 또 제 영화를 인제 그때 막 만들기 시작할 때고.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찬욱 감독님 JSA 이전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시기 이전에 박찬욱 감독님을 뵙고 모셨던 거니까. 근데 전 그분한테서 그 영화를 만드는 기술보다는 태도를 배웠어요. 영화를 대하는 태도. 어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인식.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저한테는 학교였어요. 그분한테 너무 큰 영향을 받았고, 그리고 그분의 친구, 제가 지금도 큰 선배님으로 모시는 분들한테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.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, 그러니까 넘어야 될 큰 산도 아니고 어 음 그냥 다른 해가 꾸는 꿈이죠, 이렇게. 어 그래서 근데 인제 지금 그런 거는 생겼죠.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거였다면 음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나로서 서 있는 것이 어 좀 독립할 때다. 어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'아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하지? 왜 저런 관점을 갖지 못했지?' 뭐 하는 것들이 되게 컸다면, 이제는 그것을 이게 사실은 달랐잖아. 그 영향을 받은 건 영향을 받은 거고, 어쨌건 삶의 과정도 너무 다른 과정들을 거쳤고, 어 그렇기 때문에 음 그분의 영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,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박찬욱 감독님 스타일을 흉내내고 싶었어요. 어 그 그분이 갖는 어떤 관점들, 시각적인 스타일, 인물을 대하는 태도, 세상을 바라보는 눈. 어 근데 사실은 따져 보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건데. 어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제 영화 중에 이제 항상 제 영화를 보시고 인제 말씀해 주시는데,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데, 주먹이 온다를 보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. 주먹이 온다는 나는 못 만드는 영화라고. 어 이게 네가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. 그때는 제가 말의 의미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휴민트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것도, 진짜 뭔가를 흉내내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말고 순수하게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.
이제는 찾을 수 있겠다. 어.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편해졌죠. 음.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박찬욱 감독님 의 영향이 예 있어요. 예. 내가 만든 같은 영화인데도 어떤 극장에서는 스크린 밝기가 어둡고 어떤 극장에서는 사운드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어떤 극장에서는 스크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잘리기도 하고. 그러니까 사실 레퍼런스가 될 만 정말 창작자가 만든 것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 극장은 한국에서는 손에 꼽거든요. 제가 어 이런 영화진흥위원회나 뭐 문체부나 이쪽 관계자분들을 만날 때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음 '극장 입장료를 차등화해야 된다.'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레퍼런스 극장은 지금처럼 15,000원, 20,000원 받고 어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어 촬영하는 사람들, 소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이 그룹들이 극장들을 다니면서 이 환경에 대한 체크를 명확하게 해서 미슐랭 가이드 하듯이 이 극장에 대한 평점을 공개를 해서 최소한 소비자들은 관객들은 알아야 된다. 내가 같은 돈을 주고 어 관람하는 영화가 어떤 상태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. 그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저만 해도 어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럴 거 아니에요. 뭐 이렇게 뭐 어디 지방에서 극장이 없는 데에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여타 일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실은 이런 OTT 서비스는 굉장히 훌륭하죠. 일단 우리가 예전에 극장에서 놓쳤을 때 비디오 빌려 가지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과 소리를 서비스를 하니까. 어 문제는 지금의 극장을 새로운 세대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의 극장은 20 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상태를 계속 고수하는데 지금의 새로운 관객들이 이 극장을 좋아하느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. 어쩌면 수요 없는 공급인 것 같기도 하고. 어 저는 그래서 제가 'OTT를 안 하겠다.'라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극장 영화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가 다 안 되는데 OTT에서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또 그걸 받겠죠. 근데 저는 거기 조건을 달고 싶은 것이 이 넷플릭스도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넷플릭스도 극장 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와이드 릴리즈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어 창작자가 선택하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몇 개의 극장에서 어 뭐 많이도 아니고 뭐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상영을 보장할 수 있다면 어 극장에서 관람하고 싶은 관객들한테는 이것을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창작자가 원하는 영화의 진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만 그 극장이 좀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. 옛날에 뭐 다 단관 개봉했었는데. 그리고 그런 거를 기꺼이 선택을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와 줄 수 있는 관객들한테 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면 어 저는 왜 못 하겠어요. 어떻게 보면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라는 것은 '운명을 다한 거 아닌가?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제가 인제 요새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살 페킨파 감독의 영화들 같은 거는 지금 개봉하면 완전히 인수분해돼 가지고 막 그 혐오와 막 이런 정서들이 근데 어쨌건 세상 어딘가에 있는
그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것이 개성이고, 이를테면 2000 년대 초반에 그 한국 영화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되게 큰 힘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올드보이 얼마나 불편해요. 살인의 추억 얼마나 불편하고, 지구를 지켜라 엄청 불편한 얘기란 말이에요. 근데 관객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 가졌던 어떤 다양성, 이런 시선이 존재해요. 그리고 영화가 흥행 스코어가 망했어도 어쨌건 내가 지지하는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영화는 그냥 이렇게 그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, 지금 박스 오피스 스코어가 그냥 그냥 사망 선고를 때려 버리고 이런 시대로 와 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어쩌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미 예고된 것 같기도 해요. 이것도 뭐 최근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거긴 한데, 이미 필름 시절에도 많은 이론가들이 아니 영화라는 게 기계복제의 예술인데, 그 원본을 주장하기 되게 힘든 건데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. 근데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이것은 원본, 그러니까 필름 시절에는 적어도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차이는 있었는데, 디지털로 오면서는 정말 이게 더 흐려졌죠. 그리고 관객들, 소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그러니까 일종의 소유권 다툼 같은 게 전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그냥 찜하거나 내가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,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돈 내고 2박 3일 이렇게 빌려서 보는 거랑 내가 영구 소유를 하는 것과는 개념 차이가,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소유물이 돼 버렸으니까. 이 영화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도 뭐가 만 몇천 원 내면은 그냥 내가 영구 소장을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시대에 대중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, 제가 그리고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상업영화라는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, 어느 순간부터 상업영화라는 표현이, 커머셜 필름이라는 건 CF인데,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한테서도 영화에 대한 개념 자체를 뭔가 흔들어 놔 버린 것 같고,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무의식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고, 저는 그래서 지금 아주 거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.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드는 영화의 가치만 지키고, 음 그리고 나의 의지가 항상 결과와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고, 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뭐 뭐 소멸되는데, 어 탄생일이 명확한 영화가 사망일도 더 명확할 수 있지 않을까? 우리가 이미 필름,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2010 년에 이미 어 필름 영화는 끝난 거거든요.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. 지금 뭐 당장,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뭐 희망은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태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어 역설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중에 그게 흥미로웠거든요.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당신이 만드는 영화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점. 저 스스로도 일정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것과 안에 실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종묘 앞을
개발하는 것. 지금 소위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보수 진영에 있는 시장이 그것을 발표를 한 것인데, 저는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왜 바꿔야 되는 거지? 어. 그러니까 음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 주니까 좋긴 하지만, 제가 제 고향을 얘기할 때, 제 고향은 저는 태어날 때 온양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온양이라는 지명은 없어졌어요, 아산으로 통합되면서. 그러면 저는 온양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아니 왜 바꿔야 되는 거지? 음.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?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, 그래서 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, 제가 가장 보수적인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전 진짜 보수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성 커플을 인정을 안 한다거나, 뭐 이렇게 대안적인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전 그런 건 다 인정해요. 근데 한 번 가족을 구성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저란 사람은 그런 거죠. 아니 애까지 낳았으면은 네 인생만 재밌게 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말든가, 네 인생만 재밌게 살고 싶으면.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. 저는 그런 지점에서 꼰대인 거죠. 어. 그리고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그다음 세대들한테도. 어. 그리고 이런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좀 두 축으로 그러니까 제 그 사고 회로가 두 개의 축으로 가동되는 것이,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 을 더 이상 충돌시키지 않고 그냥 두 트랙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? 이를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가 훨씬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? 오히려 그런 것들? 그리고 새롭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한국 영화가 SF를 다루기만 하면 실패하는데, 근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SF의 그 틀을 가진 어떤 그러니까 영화 장르로서의 SF를 다루려고 해서 그렇지, 본질적인 미래 사회를 다루려는 태도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했던 건 아닐까? 어.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확장시키면 '나도 좀 더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?' 음 그리고 뭐 앞으로 제가 지금 인제 이전과 달라진 것은, 음 제가 이제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행위를 '계속할 수는 없겠구나.'라는 것을 인제 왜냐면 인제 보니까 살 날보다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, 그럼 이전 같으면은 그냥 내 취향대로 막 욱해서 결정하고 하기도 했었는데, 지금 뭐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었던 어 이 숫자보다 적겠구나, 앞으로 만들 영화 숫자가. 음. 그러니까 '한 편 한 편 쪼끔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은 들죠. 어.
그러니까 진짜 아주 재밌지 않으면은 근처에도 가지 말자. 어.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, 영화가?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.